결과로서 보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데이터의 결과보다는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네, 오늘은 경기 북과학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경기 북과학고등학교는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유일의 순수 과학고입니다. 이 경기 북과학고에서 진행된 AI 융합 수업, 어떤 수업이었는지 박현종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보여드릴 수업은 확률과 통계의 정기분포 단원 수업인데요.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수업입니다. 이때 R이라는 프로그램과 챗GPT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 사이즈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에서 몸무게, 키와 같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21년의 8차 인체 치수 조사 데이터입니다. 이는 성인 5,000명 정도의 자료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왼쪽 위의 그래프와 같이 나옵니다. 정규분포의 관점에서 보면 좌우대칭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저희 수업은 좌우대칭이 아니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안 될까,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데이터를 재해석해 보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5,000명의 데이터를 남녀로 다시 나누어 보는데요. 이때는 좌우대칭이 되면서 이론적인 정규분포 곡선과 비슷한 특징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다시 몸무게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보는데 이 지점은 또 키와는 더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이즈 코리아, 제가 사실 말씀해 주시는 동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서 관리하는 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할 때는 이 데이터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또 좌우하는 거니까요. 인공지능과 수학의 만남, 또 확률 통계와 정규 분포, R 프로그래밍과 챗 GPT까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 영상 함께 관찰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이즈 코리아 사이트 들어가서 인체 치수 조사 보고서라는 공공 데이터를 봤어요.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거기서 다양한 얘기를 했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종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 된다. 강수량, 키, 몸무게가 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얻은 자료를 우리가 한 것처럼요.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5,000명, 무려 5,000명이나 되는 키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종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에 되는 지점이 저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분포의 특징은 중심으로 대칭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5,000명의 자료에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확률밀도 함수, 정기분포 함수의 확률밀도 함수는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수학적 모델인 거죠, 이상적인. 하지만 이 빨간색 뒤쪽에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와 이 수학적 이론적 저 모델이 뭔가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까 2,700명 정도가 여성이었고 2,300명 정도가 남성이었는데 그 2,700명의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평균과 분산을 갖는 이상적인 정기분포 곡선이에요. 얘는 이제 남성이고. 근데 이제 얘는 이상적인 모델이고 뒤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은 실제 관측치인데 그 관측치가 실제적 모델과 비슷한 경향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키라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분포로서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분포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확률값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5,000명 전체에 대한 키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전체였고요. 얘가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는 사실 이거랑 같은 데이터를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5,000명 간격의 몸무게예요. 평균도 표시해 봤고요. 정규분포 곡선도 그려봤어요. 우리가 아까 전체 키를 봤듯이 뭔가 이상한 지점이 있어서 남녀로 나눠봤어요. 자, 키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키 데이터는 요랬어요. 평균이 있고요. 아까 성원이가 편차에 대한 개념도 얘기했는데 퍼짐 정도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그래도 좌우대칭인 경향을 따르는구나.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에 있는 표현대로요. 근데 얘는 이제 몸무게인데 1kg 간격이에요. 좌우대칭도 아니고. 특히 여성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분포, 히스토그램 분포가. 맞죠? 이쪽에 몰려있죠. 이쪽에 몰려있다는 얘기는 즉 확률 밀도가 많다는 얘기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정상적인 분포가 안정적인 분포는 평균 중심으로 대칭되어야 되는데 평균값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키와는 다른 어떤 지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규분포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가장 노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몸무게를 했더니 몸무게는 어땠어요? 잘 맞지 않았어요. 네,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확률 통계 교과서에도 나와 있나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정규분포가 되는 예시들만 보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찾아보는 게 이제 저희 수업의 의도였고요. 재밌네요. 교과서는 정교 분포에 따르는 그런 예시만 사용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따르지 않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왜 그럴까 탐구하는. 하지만 정규분포 저희 수학적인 그 데이터의 수학적인 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의도한 겁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곡선은 이상적인 수학적 모델이에요. 근데 현실의 데이터가 여기 있는 수학적 이상적인 모델이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뭐가 잘못됐다거나 뭐 부정한 데이터라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분명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보면 이런 키 같은 거요, 몸무게 같은 거 좌우 대칭이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안 될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따지면서 어쩌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여러분들 뭐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마케팅을 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키랑 몸무게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히스토그램 그 시각화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다르네? 다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르다라는 거를 보고 누군가는 다르구나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왜 다르지? 왜 다른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혹시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스스로 질문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그 이후의 활동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이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챗 GPT를 활용하실 때도 이 과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도 좀 구체화되고 단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 그럼 이제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찾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했다면 그럼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 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가공해서 이 데이터의 근거로 만들어낼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해 보시고 어떤 질문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막 중간에 말씀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수업을 설계하실 때 그러니까 수학 교과와 이런 AI 또 프로그래밍 이런 걸 융합해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을까요? 기존 이제 통계 수업이 계산 위주의 수업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네. 계산이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통계 패키지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이 활동을 좀 더 해보고 싶었고요. 그게 요즘에 강조되는 데이터 리터러시랑 관계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데이터의 결과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는 요즘에 뭐 툴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사실 그걸 가르치는 목적의 수업은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특히 탐구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학 시간에 R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다른 툴을 활용한다는 게 교사로서도 좀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수긍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료를 좀 개발하고 선정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통계 데이터들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학생들의 현실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고 전 처리도 하고 가공해 보는 경험을 하면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학생들이 더 잘 살려서 해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보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R 프로그래밍에 막 이렇게 능통하시고 그런 거는 네, 그렇지 않아서 선생님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챗GPT나 구글링을 하면 우리가 목적과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를 사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설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이게 그 사이즈 코리아? 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란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배포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웹 로그인만 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할 때 이 데이터의 어떤 예를 들면 충분한 양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부터 과거의 데이터까지 좀 풍부한 어떤 시계열성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편향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활동 장면 그리고 발표 인터뷰 장면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연도별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남성의 그래프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그래프에서는 이 나이대별로 증가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 증가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 연도별로 좀 어떤 일관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의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연도별 혹은 연령별로 이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R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통계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건 있지만 이 통계치는 어디까지나 이제 평균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그 정보들을 알 수 없다 판단해서 이 R을 통해 좀 더 상세한 이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저 학생의 표정과 말투, 제스처를 보면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문제 해결하고 소통하게 되면 이게 근거가 생기니까
본인의 어떤 주장이 논리적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남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빨주노초 파는보 순으로 이 연령대를 좀 더 늦춰지는 수준을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하나의 특징적인 그런 규칙성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저희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쪽 부분이 되게 젊은 연령층에서만 유난히 높은 값을 보였는데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층에서 이 젊은 연령층이 특정 몸무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였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각 연령대별로 여성의 그래프만 따로따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단순 이 그래프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이 사회적인 양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저희의 인식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성들의 그 외압으로 인해서 어느 또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혹은 여성들이 진짜 본인이 100% 자의로 그 본인이 이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특정 몸무게가 선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점보다는 이런 자료들의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나이대별로 나눠서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종기분포를 직접 그려본다면 본인의 나이대에서 본인의 몸무게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를 파악하면서 현재 건강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대를 좀 낮춰서 청소년기 학생들에 적용한다면 본인의 성장 수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건강 수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성의 몸무게가 아니라 특히 여성의 몸무게가 평균 이하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이러한 여러한 의문을 생각해보다가 몸무게에 관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보이시는 것 같은 기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예시로 하나만 들고 와봤는데,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날씬한 대한민국, 비만율이 무려 미국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적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여성의 몸무게가 평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제 Our World in Dat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BMI 지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생각이, 사실 중국과 북한보다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금 더 경제적인 수준이 이제 발달되었다고 보통 대표적인 지표들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한 무언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새로운 의문이 생겼는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그 의견 중에 하나인데, 한 연구에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음료수 옵션이나 식품의 옵션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제로 음료수나 채식 식단 등을 고려한 도시락 등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경제 수준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채식 식단이나 어떤 마트나 어떤 음식점을 가도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트 식품 또는 이제 단백질 강화 식품 등을 팔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 경제 수준과 BMI의 그것의 이제 비례 관계나 아니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BMI가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을, 그러한 그 통계 지표가 뭔가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기존 수학 수업은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활발한 모습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끼리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자신의 몸무게와 이 몸무게 히스토그램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사 방법으로 설문지를 택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설문지를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조에서 이런 가설을 세웠듯이 이런 가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나아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무게 인식과 실제 몸무게 히스토그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시각화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의 조에서 만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가공하겠죠? 그러면서 또 질문이 해소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팀에 가서 무언가를 또 팔아야 되니까 사실 이걸 결과로서 보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데이터의 결과보다는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통계 수업을 그냥 문제만 풀고 개념만 배우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고 그냥 문제만 풀면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앞으로 연구원이 되거나 혹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직접 저희가 분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이제 RStudi오를 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분석하고 싶으면 뭐 이런 걸 또 추가해서 우리가 배운 걸 또 써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코딩이랑 통계 수업을 융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통계 같은 부분은 다른 수학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정보나 뭐 숫자를 갖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컴퓨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 잘하네요. 정말 제가 사실 영상이 끝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 학생의 말에 지금 집중하느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근데 저 학생의 말의 어떤 그 속도와 크기, 그다음에 어떤 그 말 속에 담겨진 어떤 자신감, 결국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몸무게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북과학고등학교랑은 좀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양국제고의 우리 조광진 선생님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보교과로서 저희 학교 친구들도 저 R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R 프로그램은 좀 사용하기 불편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또 깔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버전이 있어서 개인 PC나 노트북에다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설치 과정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챗GPT를 활용하면 문법을 외우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수학을 분석하고 활용하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건 공식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만 한다면 충분히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준인 선생님께서도 융합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경기 북과학고등학교의 수학 AI 융합 수업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론을 짓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했던 그 결과가 혹시 이렇게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격차를 좁혀 나가는지 과정이 궁금했어요. 저는 차이가 나면 좀 그대로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의 의견과 B라는 학생의 의견을 듣는 C라는 학생이 그걸 보면 또 A와 B를 모아서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또 자극이 돼서 또 새로운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기 아까 보니까 키, 몸무게 이거와 관련한 내용들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하던데 혹시 다른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실제 이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인데요. 그 인체 치수 조사 보고서에 보면 137개의 치수 조사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신발 측정 치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고를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그러면 신발의 측정 치수는 어떤 다른 신체 치수와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고 결과까지 한번 뽑아보는 그런 친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는 수업 잘 봤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기를 해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수업을 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진행한 수업은 학생들이 질문거리를 구체화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좀 아쉬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거리를 구체화한 걸 토대로 다른 선행 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참고하고 그리고 관련 데이터, 근거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와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 많은 선생님들이 융합 수업을 하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용기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선생님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팁 뭐 이런 거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질러 놓으면 네. 학생들이 좀 수습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라는 것도 교사로서 느낄 때도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요. 그래서 다른 수업도 있지만 이런 수업도 한 번씩 해보는 게 학생도 교사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들 들으셨죠? 학생들을 믿고 일단 저지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업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생성하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또 이제 작년에 확정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이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탐구 질문을 잘 교사가 제시해야 되고 또 학생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낸다면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경기 북과학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수업, 정보교과와 수학교과의 융합 수업을 보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해석하고 향후 연구 계획까지 도출하는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모습에서 AI 교육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구 중심의 수학 융합 수업을 공유해 주신 박현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 관찰 다큐 AI 세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